저는 결혼 2년 차 평범한 주부 정선영여 50대입니다. 남편 이도훈남 50대은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 고문으로 주말마다 현장 점검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처음엔 믿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시대를 살아온 저희 세대에겐 남편의 일이 곧 가족의 밥줄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제 나이 또래의 남편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고 가장이 고생하는 것이 당연했죠. 저는 남편을 배웅할 때 도시락을 챙기고 씻긴 셔츠를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3달이 지나면서 이상했습니다. 출장지는 늘 같은 곳이었고 전화하면 잘 안 받았으며 일정 이야기는 회사 기밀이라며 철저히 피했습니다. 가장 낯선 것은 남편의 말투였습니다. 일에 대해 물어도 피하고 동료 이야기도 안 했고 심지어 회사 이름도 조심스럽게 바꿔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다음 주에는 같이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없을까? 숨 쉴 틈이 없어서 말이야. 용기를 내어 건넨 제 말에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이 일만 끝나면 우리 시간을 많이 보낼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주 토요일 남편은 새벽 일찍 나가고 일요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며느리처럼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기다림이 희망에서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열린 곳은 경북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그곳으로 가자고 했을 때 남편은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가지 마. 복잡할 테니까. 그냥 집에 있어.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도록 시댁 식구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늘 막았거든요. 이제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내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은 그 기회였습니다. 경북 도시의 조용한 장례식장에 들어섰을 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소개했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눈을 피했고 사촌들은 저를 흐릿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저를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어머니 김옥분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톤은 분명 부정적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 뵌 시어머니에게서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남편은 계속 저의 팔을 잡아당기며 다른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치 저를 숨기고 싶은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시댁의 옛날 안채에 배정받은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 11시쯤 조용한 복도를 통해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형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도훈이 아내가 맞아?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잖아. 도훈이가 정신을 차렸어. 누군가의 목소리.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숨기는 이유는 뭘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 대화는 제 인생을 순간에 부수어 버렸습니다. 도훈이 그 여자랑은 그냥 서류만 정리하면 돼. 이미 재산은 다 정리돼 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시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근데 서울의 그쪽하고 이곳 쪽이 깔끔하게 나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이지. 도훈이가 처리할 거야. 어차피 지역 사업은 이곳 것만 챙기면 되고 서울의 가정은 서울대로 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달리기 하듯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다른 가정이 있다고.
남편 이도훈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에 다른 아내와 자식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은 그저 지역 이미지 관리용이었던 겁니다. 나이 50에 접어든 가장이 여전히 성실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이미지. 지역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신뢰감.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역할이었습니다. 가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사라진 이유,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 제 전화번호를 왜 비상 연락처로 등록하지 않았는지, 왜 저를 시댁에 소개하지 않았는지, 왜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2년을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새벽에 나가는 남편을 배웅했고 귀가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밥을 차리고 옷을 빨아주었습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끔찍했던 것은 시댁의 계산이었습니다. 지역 유지인 이 가문은 제 존재를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필요한 소품처럼.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서류만 정리하면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요.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50대 여자의 울음은 치명적입니다. 세월이 빼앗아간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깨달음의 울음이었으니까요. 그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의 필요일 뿐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바친 세월이 거짓이라는 것을. 당신도 나처럼 누군가의 가면이 되어본 적 없나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하루는 증거 수집으로 채워졌습니다. 녹음기를 켜놓고 남편의 수상한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메시지를 몽땅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서울의 그쪽 재산 정리 같은 말들이 담긴 대화 기록들을요.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남편 명의로 얽힌 재산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통장, 보험, 부동산.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50대 여자, 남편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었지만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30대 초반 사무실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녹음본을 들었고 서류들을 받고 재산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중혼입니다. 명백한 범죄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변호사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보다 체면입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유지, 성공한 사업가, 성실한 가장이라는 이미지. 그게 남편과 시댁이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다른 가정, 그리고 저와의 중혼. 그걸 드러낸다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소하세요. 공식적으로 진행하세요.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경찰청 시스템에 기록돼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지역 언론사에 연락할 수 있어요. 중혼, 재산 횡령, 여성 기만. 이만한 뉴스감은 없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나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50대 여자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겁니다. 저는 고소장을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지막 글자까지 썼습니다. 녹음본, 메시지, 재산 기록.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으로부터였습니다. 뭐 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던 것들이 이제 시작돼요. 저는 차분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처럼요. 누군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당신은 그것에 맞서 싸울 권리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빼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미연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남편의 서울 거주지와 직장, 그리고 그곳에 있는 또 다른 가족의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50대 여자 혼자 택시를 타고 남편의 또 다른 아내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연은 강남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자신감 있는 표정, 그런데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박미연님이세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도훈의 아내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이 한 번에 떠올랐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같이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직원에게 카페를 맡기고 저와 함께 옆 골목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혹시 제가 남편의 편에서 온 사람은 아닐까 하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그녀가 남편과 함께 저를 속이는 건 아닐까 하며요. 하지만 제가 녹음 파일을 틀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울의 그쪽, 경북의 그쪽 재산 정리.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도. 당신도? 제 눈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제가 2년, 당신은? 8년입니다. 8년. 그 여자는 8년을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더 길었습니다. 더 깊었습니다. 박미연은 저에게 자신의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전세 계약서, 사업 자금 차용서, 보험료 영수증. 모두 남편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것들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같은 거네요. 네. 같아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기만당한 2명의 50대 여자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저도 미안해요. 당신한테. 그리고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손가락 끝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같이 갈까요? 네. 저도 더 이상 혼자가 싫어요. 끝까지 같이 가요. 그래요.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같은 가해자에게 당하는 것을 끝내기로. 50대 두 여자의 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소송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혼인 무효 중혼죄, 재산 은닉, 이미지 조작에 따른 민사 책임. 우리 두 여자가 모아둔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지역 유지의 중혼 적발, 기술 고문, 이중 생활 드러나. 제목들이 정신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도훈, 너 들었어? 저 새끼 또 다른 아내가 있었대. 시댁 가문 완전히 망했네. 자식들 취업도 문제일 텐데. 저 아내 얼굴 가져다 대고 사는데 남편이 저렇게 나올 줄은. 시어머니 김옥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마을장을 보는 과정에서 이웃 여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은 동정이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남편 이도훈은 직장에서 해촉됐습니다. 기술 고문 따위는 명분일 뿐이었던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중혼자 사기꾼을 계속 거느릴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얼굴이 없었습니다. 시댁의 사업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던 사업 파트너들이 하나둘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신뢰 문제라는 이유로요. 사실은 그 집안과 관계 맺으면 우리도 욕먹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아이들을 서울로 보냈습니다. 아이들 또래 친구들의 시선이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 체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 뒤 뇌졸중으로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70대 여자의 몸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 절대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 아니었습니다. 승리감?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애증 같은 것. 박미연과 저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최종 판결 날. 우리가 이겼습니다. 재산은 나뉘었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온 저는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박미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해요? 아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알아요. 저도 느껴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에 이겼습니다.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70대 여자의 건강, 30대 조카의 미래, 어린 아이들의 안정.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을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그들의 상처도요. 정의는 때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이 정당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은 아플 겁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정당한 것을 지켰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경북 시골집도 서울의 여러 집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저는 중소도시의 조용한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스스로 벌어서 냅니다. 밥도 혼자 차려 먹고 빨래도 혼자 합니다. 이것이 저의 삶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을 온전히 제 것으로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는 것, 쉬는 것, 모두 제 선택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거짓에 가슴 아프지 않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평온함을 느껴봅니다. 박미연과는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월 1회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동지라고 부릅니다. 8년과 2년이라는 세월을 같은 남자에게 빼앗긴 두 여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들을 서로의 이야기로 채웁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를 찾는 데는 재산도 위자료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했던 것은 용기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 미안해하고 나약해하지 말고 싸우는 용기. 혼자가 되는 것도 두렵지 않은 그런 용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면 그 시간이 완전히 낭비되니까요. 잃은 시간은 아깝지만 제가 그것으로부터 배운 것들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습니다. 신뢰란 게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어제 저는 상담가 교육을 등록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나이 많은 여자들이 겪는 관계의 상처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참아야 할 고통은 없습니다. 그게 사랑이야, 가족이니까 견뎌야 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같은 말들. 그런 말들은 거짓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의심받고 거짓말을 당하고 소외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것은 그런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누군가에게 늦기 전에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나는 50대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박미연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두렵나요? 혼자인 것보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외롭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당신처럼 일어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걷는 길이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정선영의 이야기 어땠나요? 2년의 거짓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을 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정선영처럼 혹은 박미연처럼 누군가의 거짓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편의 비밀, 가족의 외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사실은 기만이었던 경험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거짓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당신은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50대, 60대, 70대.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습니다. 정선영과 박미연은 함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진 것은 그들이 혼자여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거짓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진정한 혼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선택만 있으니까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이 슬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를 함께 하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가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마음쉼터 라디오는 시니어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희망들 말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 영상이 바로 나타날 거예요. 알림 설정. 가장 먼저 새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다면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마음쉼터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